반갑습니다. 2024 대학 수학능력시험 윤리와 사상 해설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우리가 총평에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정말 수능시험답게 기본 개념을 탄탄히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상가들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야지 풀 수 있는 또 문항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같이 한번 1번 문항부터 차분차분 살펴보면서 또 자신의 또 윤사를 보다 더 갈고 닦는 시간들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항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전형적인 1번 문항의 유형이 이번에도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인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제자가 묻습니다. 자, 유교 사상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자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인간다움을 발휘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정신이고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다. 기본적으로 공자가 이야기했던 인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이 스승의 말풍선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죠. 자, 그 가르침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즉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자 또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얘가 아니면 보아서도 들어서도 말해서도 행동해서도 안 된다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인과 예를 강조했던 그렇죠. 공자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고요. 특별히 공자는요. 이렇게 얘가 아니면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얘는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아하, 가상대화의 스승은 공자라고 하는 것들 알 수 있네요. 자, 공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볼게요. 효, 재와 충, 서를 실천하고자 한다.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효, 재, 충, 서는요. 공자가 이야기한 인의 실천 덕목, 인의 실천 방법으로 친구들 잘 공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명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무명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어리석음이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해탈에 이르고자 한다. 그렇지. 2번은 석가모니의 주장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깨달음을 추구하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한다. 그렇죠. 3번 역시 불교의 사상가들이 할 법한 이야기 인데요. 특별히 깨달음을 추구하고 중생을 함께 구제해야 한다. 그렇죠. 대승불교에서 강조할 법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문명을 배격하고 무의자연의 도를 따르고자 한다. 그렇죠. 도가 사상가들이 긍정할 법한 내용이 되겠네요.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하면서 친구들이 잘 그래서 정리해 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겸애가 이렇게 한자로 힌트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겸애, 교리, 겸상의 교상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묵자의 주장이 되겠네요. 1번의 답은 1번이다 라고 하는 것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2번입니다. 사회사상가 갑과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갑은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소비 성향과 투자 유인의 상호 관계를 조정하는 일에 관련된 정부의 기능을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죠. 확대해야 한다. 아, 국가가 시장에서 좀 확대된 기능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광범위한 투자의 사회화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죠. 투자의 사회화를 통해서 유효 수요의 창출과 완전 고용의 실현을 추구하고자 했던 사상가 맞습니다. 수정자본주의를 이야기했던 케인스가 갑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을이 이야기합니다. 국가는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너무 유명한 문장이 바로 나왔죠? 그렇지. 하이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경쟁은 권력의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우월한 방법이지만 계획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사회주의식의 계획이죠. 이러한 계획은 사람을 노예의 길로 이끄는 치명적인 자만이다. 우리가 공부했었던 아주 핵심적인 표현들이 지금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갑은 케인스, 을은 하이크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겠네요.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실패 극복을 위해서 경제활동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아는 것처럼 케인스는요. 시장 실패 극복을 추구했어요. 자, 시장 실패 극복을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국가가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투자의 사회화를 통해서 시장 실패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기억을 가만히 보니까 경제활동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얘들아, 국가가 경제활동 규제하는 것을 다 철폐해야 한다? 1번 같은 경우, 아니, 기억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케인스가 인정할 법한 표현이 아니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케인스는 시장 실패 극복을 위해서 경제활동의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규제와 같은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그렇지 시장에서 확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정부는 유효 수요의 창출을 위해서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니은이 답이 되겠네요. 케인스는 이러한 투자의 사회화를 통해서 정부가 유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할 것을 이야기하죠. 디귿입니다.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통해서 자유,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 맞죠? 디귿은 아주 대표적으로 하이에크가 강조할 법한 표현이 되겠네요. 하이에크는 시장에서의 자생적인 질서, 이것을 가능한 한, 그렇지, 최대한 이런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확보하는 것,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보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통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활성화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시문에서도 계속해서 경쟁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이에크의 글들이 소개가 되어 있죠. 리을입니다. 완전 고용을 위해서 국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얘들아, 국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는 건 그만큼 많은 적극적인 역할들을 담당한다는 거잖아요. 아, 완전 고용을 위해서 국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본 사상가는 갑과 을 중에 누구만의 입장일까? 그렇지, 케인스만의 입장이구나. 아하,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국가 역할을 이야기했던 케인스. 갑은 리을과 같이 주장했지만 하이에크는 아니죠. 이렇게 국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 이것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였으니까요. 이번의 답은 그렇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yes, 즉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먼저 도라고 하는 글자가 나왔어요. 자, 도는 흘러 넘쳐서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이르지 아니하는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왔네요. 만물이 도에 의지하여 생겨나지만, 모든 만물이 생겨나는 그 첫 근원이 바로 도구나. 그러니까 만물은 도에서부터 생겨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없고 공적이 이루어져도 그 공적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하, 도라고 하는 건 일단 말이 없고요. 공적을 내세우지 않는데요. 또한 도는 만물을 생기게 하지만, 자, 다시 한번 또 똑같은 표현 나왔죠? 만물을 생기게 하지만 역시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만물을 거느리는, 그러면서 아주 또 중요한 문장이 나왔네.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까지 나왔어요, 얘들아. 잘 봐봐. 일단요, 도를 만물의 근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억지스러운 것,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무의의 모습으로 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도가 사상가들의 글이다. 게다가 가만히 한번 보니까 만물이 도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것은 공적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자기 소유로 삼지 않는다. 그렇지, 어떤 겸허의 모습까지 소개되어 있네요. 노자의 글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골라라 라고 하면서 지금 제시문에는 계속해서 만물이 도에 의해서 생겨났다. 만물이 생겨난 것은 도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도에 의해서 만물이 생겨났지만 그 도는 어때? 만물을 주인으로, 만물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자, 도는 만물을 거느리는,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고 개입하고 이끄는 그런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까지 지금 우리에게 줬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노자가 예스의 대답을 할 질문 한번 골라볼 텐데요. 1번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만물의 화육에 개입하면서 세상을 주재하는가? 얘들아, 잘 보자. 친구들이 1번 같은 이런 표현들, 뭐 화육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뭐 주재한다 이런 단어가 좀 낯설었을 수 있어요. 자, 화육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생겨나고 기르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이 태어나고 기르는 것, 이런 만물의 자연스러운 어떤 탄생과 성장에 개입하면서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끄는가, 주재하는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런데 1번이 꽤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1번은 그 정답이 될 수 없는 걸까? 맞아. 개입이라고 하는 표현, 주재한다는 표현이 내 도의 속성과 맞지 않죠. 도는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움이잖아. 인위잖아. 무위잖아요. 자, 죄송해요. 인위가 아니라 무위잖아요. 자, 따라서 이렇게 개입하는 것. 무언가에 개입한다는 건 어때? 인위적인 거잖아. 작위적인 거잖아. 따라서 무위를 기본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도와 맞지 않고요. 분명히 여기 지금 만물을 거느리는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세상을 주재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그렇죠? 우리가 아니오라고 대답할 법한 그러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번은 일단 아니오가 되겠네요. 2번입니다. 도는 하늘과 땅보다 먼저 존재한 자연 운행의 원리인가? 네,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만물이 도에 의해서 생겨났대. 여러분, 노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도는 만물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면 만물이 있기 전부터 뭐는 있었다는 거야? 도가 있었다는 거죠. 도가 만물을 낳은 것이기 때문에
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보다 먼저 존재한 자연 운행의 원리인가? 그렇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도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공적과 명예를 추구해야 하는가? 지금 분명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 공적이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3번 아니요 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네요. 도 자체는 사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서 규정될 수 있는가? 얘들아, 노자의 도덕경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이 뭐야? 그렇지.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미 참다운 도가 아니다잖아. 도는요, 인간의 언어, 인간의 감각 이런 것들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어때? 뭐 인간의 언어로서 규정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요. 도 자체를 사물이라고 볼 수도 없죠. 자, 도가 인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를 넓히는 것이다? 얘들아,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넓혀질 수 있는 것이니? 아니잖아. 결국은 인간도의 어때? 이 자연의 일부분이고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은 도에서부터 출발해서 도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를 넓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겠죠? 오히려 어때? 인간이 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도가 인간을 넓힌다. 이런 표현이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친구들이 1번 같은 요로한 선지 때문에 약간 당황했을 수 있어. 그러나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시문에서 충분히 우리가 1번이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힌트를 굉장히 여러 번 힌트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1번 친구들이 찬찬히 생각한다면 이거 잘못된 아니요라고 대답할 법한 그러한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들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추구하는 이상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강연자가 이야기하네요. 제가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시민이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한대요. 그 이외의 시간은, 즉 여가 시간은 정신적인 오락이나 교육과 같은 이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대요. 어떤 물품이든 풍족하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풍요가 실현됐구나. 풍족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공동소유래. 그러니까 사유재산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은 돈을 내지 않고도 가져올 수 있대. 화폐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필요에 따라서 분배되는 이상적인 사회 모습입니다. 또한 공정한 제도가 있어서 모든 일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충분히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 누구야? 그렇지. 토머스 모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모어의 유토피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유토피아의 모습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개인의 재산 증식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 얘들아, 가만히 보자. 기본적으로 이런 유토피아는요, 모어의 유토피아는 그렇지, 사유재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 증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죠. 어차피 개인의 어떤 소유? 개개인만의 어떤 재산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개인의 재산 증식을 보장하기 위해도 역시 물론 잘못됐고요. 새로운 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유토피아의 기본적인 속성과 거리가 멉니다. 모어는 유토피아는 최소한의 법률로만 운영된다. 왜냐하면 법이 막 쓸데없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그렇지 그 구성원들의 삶을 옥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새로운 법을 이렇게 별 필요하지 않은 법들을 만드는 것 유토피아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2번입니다. 국가의 이바지한 업적에 따라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한다?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업적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분배가 유토피아에서는 이루어집니다. 구성원은 물질적 재화의 부족 때문에 검소하게 살아간다? 얘들아, 유토피아의 구성원들이 검소한 건 맞지. 근데 그 이유가 물질이 부족해서 검소한 건 아니잖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유토피아는요, 물질적인 재화가 풍족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검소한 그런 사회, 사차거나 낭비하지 않고요, 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족 때문에 검소하게 살아간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일부 시민에게는 종사하는 일에 따라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아니지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토피아는 모든 구성원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번입니다. 여가시간, 즉 정해진 만큼의 노동을 한 이외의 시간은요, 남는 시간은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을 허용하죠. 분명히 여기 이외의 시간에는 정신적인 오락이나 교육에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유토피아에 대해서 차분하게 그 개념을 잘 정리했던 친구들은요, 5번이다라고 하는 것들 금방 캐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신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이들이 태어날 때에는 황금을 섰고 방위자들에게는 은을, 그리고 농부들이나 장인들에게는 철과 청동을 섞었다. 여기 보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3계층으로 나눈다. 첫 번째는 다스리는 통치자 계층, 두 번째는 나라를 지키는 방위자 계층, 세 번째는 농부들이나 장인과 같은 그렇지 생산자 계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어날 때 그에 합당한 자질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대개는 자신을 닮은 자손들을 낳지만 때로는 황금의 자손에게서 은의 자손이, 그리고 은의 자손에게서 황금의 자손이, 그 밖에 모든 자손이 서로의 자손에서 태어나는 때가 있다. 자, 따라서 사회의 이런 계층은요, 타고난 자질에 의해서도 물론 영향을 받지만 어떤 계층으로 자라날 것인지는 분명히 자질에도 영향을 받지만 이후에도 무엇이 필요해? 교육과 그에 맞는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 그런 것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 공부하면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플라톤이라고 하는 걸 일단 캐치했고요. 플라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누구나 타고난 소질을 잘 발휘하면 통치자가 될 수 있다. 얘들아, 여기 보니까 뭐 우리가 특별히 맞는 말 같은데? 소질을 잘 발휘하면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 없지? 그렇지. 누구나 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됐지 얘들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이들이 태어날 때는 황금을 섞었대. 타고난 어떤 소질과 자질도 필요하다는 거야. 타고난 그 소질과 자질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교육과 훈련과 실무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 통치자 계층을 이제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뭐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소질을 잘 발휘하면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플라톤의 입장에 따르면 이런 철과 청동의 이런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맞아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답은 1번 일단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답에서 좀 멀어지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라고 다시 한번 정정할게요. 자,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치자는 이데알을 인식하여 지혜의 덕을 갖춘 자들로 구성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플라톤의 뭐 가장 대표적인 철인 정치에 대한 서술입니다. 통치자는 이데알을 인식하고 지혜의 덕을 갖춘 그런 자들로 구성이 되죠. 방위자는 교육을 통해 용기의 덕을 쌓고 두려움에 대해서 분별한다. 그렇지.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방위자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용기의 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용기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그렇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덕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용기라고 하는 건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성이 인도하는 대로 잘 분별하는 거잖아. 따라서 두려움에 대해서 분별한다. 역시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생산자가 가진 덕은 뭐야? 그렇지, 절제가 되겠네요. 절제는 다른 두 계층, 즉 방위자 계층과 통치자 계층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다 개념 정리할 때 기본적으로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국가의 세 계층이 각자 자신의 소임을 다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 그렇죠. 플라톤에게 있어서 국가에서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 거야? 맞아.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세 계층이 자신의 할 일을 다해서 그 계층 간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그렇지. 정의가 실현되기 때문에요. 2번, 3번, 4번, 5번 모두 다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가의 중국 유교 사상과 갑과을의 입장을 이렇게 나와 같은 순서도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B, C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들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갑입니다. 학문의 길은 사물에 나아가서 무엇을 궁구하는 것. 그렇지. 이치를 궁구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자, 일단 바로 나왔다. 사물에 나아가 그 사물에 부여된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바로 학문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 중국 유교 사상가 누구지? 그렇지. 사물에도 이치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보았던 주희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어서 조금 더 볼게요. 이런 이치를 궁구하는 핵심에는 무엇보다 독서가 있다. 경전과 역사책에 입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벽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과 같다. 사물의 이치를 열심히 궁구할 것을 강조하면서 독서를 굉장히 또 중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을 볼게요. 학문의 길은 마음의 본체에서 공부하고 돌이켜 내 마음에서 체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부 사물에는 이치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외부 사물의 뭐 이치를 궁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의 본체인 그 양지에서 공부하고 돌이켜 그 내 마음에서 체득하는 것이다. 학문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무엇이야? 그렇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양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바르게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전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본체를 대략적으로 말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치 조상화를 그려서 그 인물의 정신을 전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갑에 비해서 을은 어때? 내 마음의 본체인 양지의 실현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수인이 되겠죠? 자,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어떤 질문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A는요, 주의가 예, 왕수인이 아니요. B는 주의가 예, 그리고 C에는요, 그렇죠, 왕수인이 예 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인간도 양지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블라블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 everybody, 모든 사람은 그 양지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죠. 얘들아 어때? 그렇지. 주희와 왕수희 모두가 다 yes라고 대답할 질문이 될 거잖아. 이 양지라고 하는 건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선천적인 도덕 자각 능력이죠. 자, 양지가 선천적이다. 라고 맹자가 이야기한 이래로 성선설을 계승한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한 주희와 왕수인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은 양지를 가지고 타고난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자, 따라서 어때? 그렇지. 기억은 답이 될 수 없겠네요. 니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본체인 성이 곧 도덕적 행위의 근거인가? 자, 일단요. 비니까 이것이 주희의 입장이 맞는가만 살펴보면 되죠. 일단 가만히 생각해보자. 주희 입장에서는 내 마음의 본체인 성. 자, 내 마음의 본체인 성을 생각해봐. 성리학에 따르면 주희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의 본체는 성이고요. 그 성의 찐한 그 이해 측면, 그 성의 찐한 이해 측면을 가리켜서 우리가 본연지성이라고 하죠. 자, 그 본연지성이 바로 천리.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잖아. 그것을 성리학에서는 성, 즉, 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따라서 내 마음의 본체인 성, 이것이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천리, 그것이 바로 이잖아. 자, 이러한 천리가 곧 도덕적인 행위의 근거인가? 그렇죠. 자, 내 마음의 본체인 성, 그 성이 바로 그렇지 하늘의 이치가 되고요. 그 이치가 맞아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라고 하는 것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어때? 그렇지. 니은은 주희가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잘 들어갔기 때문에 답이 되겠네요. 디귿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정 공부를 통한 알미 도덕적 실천보다 중요한가? 얘들아, 비는 여전히 지금 주희잖아. 자, 주희가 알미 실천보다 중요한가? 라고 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지? 그렇지, 아니오라고 대답하죠. 주희는요, 먼저와 나중, 선, 후를 따질 때는 알미 먼저이고 행함이 나중이다. 선지 후행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 무게, 무엇이 더 무겁고 중요한가를 따지면 지, 경, 알은 가볍고 행, 중, 바로 행함이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알미 실천보다 중요한다? 아니죠. 더 중요한 건 실천이었습니다. 경물은 사욕을 제거하여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것인가? 시니까 그렇지. 왕수인이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경물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욕을 제거하여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거 누가 되지? 그렇죠. 왕수인이 되죠. 주위에게 있어서 경물은 어떻게 해석돼? 맞아. 사물의 이치를 열심히 궁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하지만 왕수인은 어때? 그렇지. 내 마음의 일.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 마음의 일,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의 일. 즉 내 마음이죠. 이러한 내 마음을 바로잡는다. 즉 내 마음을 바로잡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욕을 제거해야 되겠죠. 따라서 리을은 왕수인의 어떤 해석과 잘 일치하기 때문에 왕수인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그리고 근대 서양 사상가 각각 갑을이 되겠습니다.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갑부터 한번 볼게요.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게 바로 나왔네. 누구지? 그렇지.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모든 좋은 것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면서 쾌락에서부터 모든 선택과 회피를 시작하고 다시 쾌락으로 돌아온다라고 에피쿠로스는 이야기합니다. 을입니다. 고통과 쾌락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령하고 무엇을 행하게 될지를 결정한다. 옳고 그름의 잣대,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고통과 쾌락이라고 하는 두 군주의 옥좌에 매여 있다. 와, 마지막 문장 너무너무 유명하지? 맞아, 벤담의 진술이 되겠네요. 에피쿠로스와 벤담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한번 생각하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공리주의를 이야기했던 벤담이 되겠네요. 먼저 A입니다.
1, 2, 3번은요. 에피쿠로스가 벤담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벤담 선생님은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쾌락주의를 기반으로 사상을 전개해 나가잖아. 따라서 에피쿠로스와 벤담은 공통적으로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고 하는 걸 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벤담이 간과한다라고 비판받을 수는 없겠죠. 2번입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정치적 삶의 욕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벤담은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가만히 보자.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에피쿠로스가 정말 주장했을까?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에피쿠로스 입장이 맞을까? 아니죠. 에피쿠로스는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 정치적 삶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라고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때? 그렇지. 이렇게 공적인 일에 막 나서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지. 공적인 일은 멀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은둔적인 삶을 살아가고 친구들과 어떤 우정을 나누는 이런 소박한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아, 에피쿠로스가 세계 시민으로서 정치적 삶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도 그렇죠.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쾌락이 개인의 쾌락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역시나 3번도 괄호 안에 있는 게 에피쿠로스의 진술이 아니죠.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사회적 쾌락이 개인의 쾌락보다 더 중요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런 사회적인 쾌락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개인의 쾌락에 집중했던 사상가입니다. 따라서 3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역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바뀌죠. 4번과 5번은 벤담이 에피쿠로스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쾌락 총량의 최대화를 낳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입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잘 봐봐. 벤담은 기본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고 도덕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쾌락의 총량을 가능한 한 그렇지 늘릴 것, 즉 쾌락 총량의 최대화를 추구하죠. 따라서 벤담은 쾌락 총량의 최대화를 낳는 행위가 옳은 행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어떨까? 에피쿠로스는 어때? 이렇게 쾌락의 양 자체를 막 늘리는 것, 그것이 옳은 행동이야 라고 생각할까? 아니잖아. 친구들 우리 배웠잖아. 에피쿠로스는 쾌락의 양 자체를 막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제거하고자 했어? 그렇지, 고통을 줄여나가려고 했잖아. 고통을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피쿠로스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 가장 바람직한 삶은 어떤 삶이었어? 그렇지, 모든 고통이 제거된, 즉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상태인 아타락시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쾌락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여가는 것에 더 집중했다는 걸 기억해 본다면 벤담이 에피쿠로스에게 쾌락 총량을 가능한 늘리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는 사실을 에피쿠로스 선생님은 모르고 계시네요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모르시나요? 아니지, 모르지 않았어. 둘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 자연적인 본성으로 둘 다 모든 사람은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라고 하는 이것을 자연적인 본성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서부터 주목해서 쾌락은 선, 고통은 악으로 규정하게 되죠. 따라서 5번의 괄호 안에 있는 진술은요. 에피쿠로스와 벤담이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그러한 진술이기 때문에 간과한다 라고 비판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7번의 답은 그렇죠. 4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사회사상가 갑과 을의 가상 대화입니다.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갑입니다. 적대 행위의 중단, 즉 서로 전쟁이 딱 멈췄다고 해서 평화 상태에 대해서 보증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 간의 영원한 평화, 즉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국가들의 무슨 체계, 그렇지 연방체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너무 유명하다. 갑은 누구지? 맞아, 칸트가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 칸트가 국가들의 연방체제를 얘기하는데 앞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 어떤 국가들? 자유로운 국가들입니다. 자유로운 국가들이라고 하는 건 주권과 영토를 인정받는, 그 자율성을 인정받는 그런 국가의 자유를 존중하는 연방체제를 지금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을입니다. 전쟁이 멈췄다고 해서 곧 평화에 대한 완전한 보증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도 모두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을 이야기했었던 그렇죠. 을은 갈퉁이 되겠네요. 자,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평화연맹은
그 소속 국가의 자유를 국제법에 따라 보호한다. 얘들아, 칸트가 이야기한 그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 그게 바로 뭐였었지? 그래, 그게 바로 평화연맹이었잖아. 이러한 평화연맹은 어때? 그렇지, 말 그대로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이기 때문에 그 소속 국가의 자유를 어때? 보호합니다. 그런데 칸트는 영구 평화론에서 확정조항을 이야기하잖아. 첫 번째 확정조항은 무엇이었어? 그렇지, 모든 국가들의 정치체제는 공화정체여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지? 그렇지, 국가 간의 관계는 이런 이런 국제법, 이런 국가 간의 관계는 이런 국제법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칸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국제법을 이야기하면서 국가 간의 관계를 국제법에 따라서 규정할 것을 이야기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평화연맹이라고 하는 건 그 소속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무엇에 따라? 그렇지, 국제법에 따라 보장한다. 우리가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했었기 때문에 기억 맞는 진술이다라고 하는 것들 금방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목표로서의 평화뿐만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평화도 중요하다. 얘들아, 우리 갈퉁 공부하면서 누누이 이야기했었잖아. 갈퉁의 대표적인 책 제목이 무엇이라 그랬지? 그렇지. 오, 기억하는 친구들 있구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자, 이 책 제목이 왜 중요했었지? 그치, 갈퉁의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들 담고 있기 때문이야. 갈퉁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 평화는 어떤 수단에 의해서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평화였어? 그렇지,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서 성취할 수 있는 평화를 갈퉁은 이야기하잖아요. 즉, 갈퉁은 우리가 어떤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최종적인 목표로서의 그 평화뿐만 아니라 그 평화로 가는 과정도 어때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서 그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야. 따라서 과정으로서의 평화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렇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폭력은 평화 실현을 위한 최후의 정치적 수단이다.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려면 한마디로 폭력은 그래도 허용될 수 있다. 폭력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 폭력이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표현을 디귿은 담고 있잖아요. 얘들아,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당연히 갈등은 아니요. 평화는 항상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갈퉁의 이런 주장을 생각한다면 아니오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고요. 칸트도 어때? 그렇지. 이런 평화 실현을 위한 최후의 정치적 수단으로 폭력이 가능하다? 아니야. 친구들 아는 것처럼 칸트도 어때? 영구 평화를 이야기할 때 이런 확정 조항에 의해서 영구 평화가 달성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폭력의 사용을 통한 평화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칸트도 기본적으로 어떤 공격 전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하잖아. 물론 칸트는 방어 전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어떤 폭력이 하나의 평화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진 않기 때문에 디귿은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아니오라고 대답할 진술이 되겠네요. 8번은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와 갑과을 일정으로 옳은 것 한번 보기에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하늘은 백성이 듣고 보는 것으로부터 듣고 보며, 하늘은 백성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좋아하고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은 백성의 뜻을 통해서 나타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통치자는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무슨 정치? 그렇죠. 왕도 정치를 시행해야 한다. 여민동락 나오고요. 왕도 정치 나왔습니다. 백성의 뜻이 하늘의 뜻이고 하늘의 뜻이 백성의 뜻이기 때문에 백성의 뜻을 바탕으로 민본주의, 여민동락, 왕도 정치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갑은 맹자가 되겠네요. 자, 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운행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임금과 거림금이 지금 나왔네. 요임금은 대표적인 어떤 좋은 임금, 성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순시대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꼽는 시대죠. 그러니까 아주 통치를 잘한, 도덕적으로 잘한 임금이고요. 걸왕 하면 굉장히 포악한, 그죠?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던 그러한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 하늘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이것이 요임금이 잘해서 있는 법칙도 아니고요. 거림금이 못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너무 중요한 문장이야.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상가는 하늘이 누군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상을 내려주는 존재도 아니고요. 인간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벌을 내려주는 그런 존재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도를 따라서 어기지 않는다면 하늘도 화를 입히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하늘의 운행과 인간의 일은 서로 별개이다. 천인, 분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을은 순자가 되겠네요. 자,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자, 기억입니다. 하늘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니 민심이 곧 천심이다. 그렇지. 지금 계속해서 하늘의 뜻이 백성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맹자의
기본적인 입장, 민본주의 입장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니은 볼게요. 하늘은 성인의 도를 따르는 무의한 존재이다. 얘들아, 가만히 보자. 하늘이 성인의 도를 따르는 그런 존재일까? 순자가 그렇게 바라볼까? 자, 성인의 도라고 하는 건 도덕인데 그런 도덕을 하늘이 따르는 걸까? 아니죠. 순자는 누누이 얘기하잖아. 하늘과 인간의 도덕 생활은 별개이다. 인간의 도덕 생활과 하늘은 별개이다를 이야기하면서 천인분이를 주장하잖아요. 아, 하늘이 뭐 성인의 도를 따른다 이런 표현 순자에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디귿 볼게요. 하늘은 예에 따라 사는 백성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 그렇지. 하늘은 우리가 이렇게 뭐 도덕적으로 잘했다고 해서 뭐 복을 내려주고 또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고 해서 벌을 내려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로 다시 한번 그렇지. 하늘은 인간의 도덕 생활과 어때? 그렇지. 무관하다라고 지금 순자는 바라보고 있네요. 자, 하늘이 부여한 마음을 되찾아 성인이 될 수 있다. 얘들아, 그런데 순자에 따르면 하늘이 부여한 선한 마음 이런 건 그렇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이 부여한 마음을 되찾아야지 어때? 도덕적인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늘이 부여한 마음을 지금 선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순자는 뭐 하늘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부여해 주었다 이런 입장 가지고 있지 않잖아. 자, 따라서 하늘이 부여한 마음을 되찾아야지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누가? 그렇지. 우리 맹자가 할 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대와 중세 서로 다른 시대의 사상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갑입니다.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이렇게 바라라. 즉, 일어나는 일들이 네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한마디로 어때? 그렇지.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필연적 인과법칙에 의해서 운명으로 결정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방식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너의 마음을 외부의 운명에 순응하는 쪽으로 너의 마음을 조절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그렇죠. 스토아파 입장이다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갑은 에픽테토스가 되겠네요. 친구들은 사상가 이름은 몰라도 되고요. 스토아파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을입니다. 행복한 삶은 최고의 선인 누구를 그렇죠.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복한 삶이란 신에 관해서 신을 향해서 신을 위해서 향유하는 것이다. 오직 이런 향유만이 행복이다. 자, 신에 대한 사랑 이것을 통해서 신을 향유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가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되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스토아파와 아우구스티누스가 같이 나와 있고요. 옳은 것 한번 골라라 라고 발문이 되어 있죠.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자는 공적인 인간관계를 가능하면 피하고자 한다? 얘들아, 스토아파는요 이렇게 공적인 인간관계를 가능하면 피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스토아파는 세계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라고 얘기하죠. 1번과 같이 이야기할 법한 사상가는 맞아 에피쿠로스가 되겠네요. 행복한 자는 사건들의 필연적인 관계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다. 그렇죠. 스토아파에 따르면 행복한 자는 어때? 그렇지. 사건들의 필연적인 관계를 이성을 통해서 로고스로 파악하고요. 그것을 어때?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운명을 순응하고 운명을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따라서 외부의 어떤 정념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부동심 그러한 아파테이아의 경제에 이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2번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행복은 지금 이 지상의 삶에서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얘들아, 아우구스티누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요. 진정한 행복은 내세에서 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실현 가능하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상의 삶, 즉 현세에서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행복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 역시 향유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이렇게 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을 진정으로 향유하는 것은 오직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뭐 다른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타락한 본성을 회복하여 신과 하나가 되는 데 있다? 이건 누구의 입장일까? 그렇지. 아우구스티누스만의 입장이 되겠네요. 따라서 10번의 답은 2번이다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현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을 비교해서 서술해 보아라 라고 지금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정해진 본질은 없다. 인간은 실존한 이후에 스스로가 구상하는 무엇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과 다른 무엇이 아니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그렇죠. 갑은 사르트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을 볼게요. 관념, 의미, 개념, 이론, 체계 같은 이런 지식, 진리들은 주어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재조직하고 난점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무엇이다? 그렇죠. 실용적인 도구이다. 이러한 도구들의 가치는 그러한 일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 즉 실용적인 유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평가될 수 있다. 아하, 진리도 도덕도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았던 그렇죠. 실용주의 사상가 듀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르트르와 듀이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우선 사르트르는요. 인간은 선택의 순간마다 주체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그렇지. 아주 대표적인 사르트르의 주장이 잘 소개되어 있네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간은 자신이 내린 그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책임을 통해서 불성실, 즉 책임지지 않고 도피하려고 하는 불성실을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죠. 자, 기억, 니은 다 사르트르 입장 맞습니다. 그런데 듀이는 인간을 끊임없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면서 경험을 축적해가는 존재로 바라보고요. 맞죠? 그러한 인간이 지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사회가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물론 바라봅니다. 한편 사르트르와 듀이는 모두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도덕 규범을 따라야 한다라고 보았을까? 얘들아, 기본적으로 실존주의 사상가잖아.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보편적인, 합리적인, 객관적인, 과학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규범이나 진리가 문제 해결, 실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보편적인 도덕 규범을 따라야 한다? 일단 이렇게 바라보지 않겠죠? 그리고 어때? 듀이도 어때? 듀이는 어때요? 얘들아,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법한 이런 보편적인 이런 도덕 규범?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잖아. 듀이는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 성장 그 자체가 목적이다. 상황이 달라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인 도덕도 달라진다. 변화하고 성장한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미음은요. 그렇지, 두 사람의 공통점이 될 수 없겠네요. 답은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사상가 갑을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부터 한번 볼게요. 국가는 다수의 사람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인격이다. 자, 국가를 지금 하나의 인격으로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그 인격이 수립됐대요. 자연 상태는 공통의 권력이 없기 때문에 각자에 대한 전쟁 상태이다. 그렇죠.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다. 홉스가 되겠습니다. 국가는 계급과 함께 출현한 계급사회의 산물로 지배계급이 그들의 공동의 이해를 관철하는 정치적인 형태이다. 한마디로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바로 국가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이 국가를 어때? 타도해야 한다. 을은 누구예요? 그렇지, 마르크스가 되겠습니다. 자, 병 볼게요. 국가는 개인의 인격이 모두 결합된 공적 인격이다. 얘들아, 국가를 공적 인격으로 이야기한 사상가 우리 배웠잖아. 누구지? 그죠, 루소가 되겠네요. 개인은 정치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가 입법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된다. 그렇죠. 루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계약론 문제들 항상 이렇게 출제될 때 3자 비판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주로 다 등장하는데 올해 수능에서는요. 로크 대신에 누가 지금? 그렇지, 마르크스가 등장했어요. 홉스와 마르크스 그리고 루소까지 이렇게 세 사상가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한번 볼게요. 국가는 그 사회의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마르크스 모르지 않았지? 오히려 괄호 안에 있는 건 마르크스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화살표가 바뀌었네요. 국가는 계약 주체의 의지가 반영되어 성립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홉스랑 루소는 둘 다 계약론자들이잖아. 사회계약론자들은요. 국가가 어떤 계약을 맺은 그 시민들이 계약을 맺어서 그 의지가 반영돼서 성립된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한다 라고 비판받을 수는 없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화살표를 바꿔보겠습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성립되면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실을 마르크스 선생님은 모르고 계시는군요. 얘들아 모를까? 괄호 안에 있는 건 마르크스와 루소 모두의 공통점이 되잖아요. 따라서 간과한다라고 비판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홉스 선생님은 모르고 계시네요. 그렇죠. 루소의 자연 상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 그래,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완벽한 이상적인 상황이었잖아. 반면에 홉스의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였기 때문에 어때? 루소가 홉스에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네요. 라고 비판할 수 있겠네요. 답은 4번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까지 한번 볼게요.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죠. 국가의 주권은 사회 계약에 참여한 주체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사회 계약에 참여한 주체라고 하는 건 누굴까? 홉스와 루소 모두에게 그 사회 계약에 참여한 주체는 바로 시민이야. 그런데 국가의 주권은 시민에게 귀속된다. 얘들아 기본적으로 홉스 입장이 아니죠. 홉스는요. 주권이 사회계약에 참여한 주체 즉 시민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렇지 리바이어던 절대군주에게 귀속된다라고 바라보잖아요. 따라서 일단 괄호 안에 있는 것이 홉스의 주장이 아니고요. 루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스스로 입법자이면서 주권자이다라는 걸 강조하잖아. 방금 우리 제시문에서도 살펴봤었죠. 따라서 국가의 주권이 시민에게 귀속된다라고 한 사실 루소가 간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 1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서양 사상가 갑과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갑입니다. 자연법은 신의 영원한 창조 계획에 기초한다. 자, 여기 보니까 자연법이 일단 나왔고요. 신의 영원한 창조 계획에 기초해서 자연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중세 서양 사상가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아퀴나스가 되겠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연법의 질서는 자연적 성향의 질서에 따른다. 이 모든 각각의 실체는 자신의 존재를 무엇하려고? 그렇지,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인간 역시 자기 보존을 향한 자연적 성향을 가진다. 자, 다시 한번 그렇지, 갑은 아퀴나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을 볼게요. 근대 서양 사상가다라고 발문에서 힌트를 주고 있죠. 각각의 것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존재를 무엇하려고 해? 그렇지,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자, 자기 보존의 어떤 그런 모습들, 자기 보존의 욕구와 어떤 노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은 신의 힘, 즉 신의 본질을 특정하게 표현하는 양태이기 때문이다. 자, 생각해봐. 이 각각의 것들이 다 양태야. 그런데 그 각각의 것들은 어떤 욕구를 갖고 있어? 자기 존재 보존의 욕구를 갖고 있어. 그런데 그것은 어때? 신의 힘, 즉 신의 본질을 특정하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을은 양태라고 한 표현 나와 있고요. 모든 양태들은 그렇지 자기 보존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양태는 어때? 그렇지 신의 본질을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근대 서양 사상가 스피노자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어떤 사물도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모든 양태, 즉 모든 사물들과 모든 인간은 그렇지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신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스피노자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일단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자기 보존은 자연적인 본성의 요구일 뿐이므로 선이 될 수는 없다.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그 자연법의 질서는 자연적 성향의 질서에 따르죠. 얘들아 자연법의 제1원리는 그렇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였습니다. 얘들아 그 선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었지? 우리 3가지 혹은 4가지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 있죠? 우리 자존심 그래서 맞아 자기보존과 그렇지 종족보존 심 해가지고 우리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탐구 이렇게 3가지로 공부한 친구도 있고 이걸 나눠서 4가지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도 있어요. 크게 상관없죠. 중요한 사실은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탐구는 모두 다 무엇이라는 거야? 그렇지, 선이었다는 거야. 자, 따라서 자기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이면서 자연적 성향, 즉 자연적 본성의 요구인 것도 맞아요. 그리고 선이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어때? 선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자,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선지다라고 하는 것들 파악해 볼 수 있었네요. 2번 볼게요. 자기 보존 성향과 달리 사회적 삶의 성향은 비자연적인 성향이다.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 자연법의 제1원리가 선을 행하라 이고요.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탐구, 즉 어때? 사회적인 삶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법의 내용들은 어때? 그렇지. 모든 사물들과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 안에 다 부여되어 있다,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아퀴나스는 보고 있잖아. 따라서 사회적인 삶의 성향은 자기보존 성향과 함께 자연적인 성향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번 볼게요. 이제 스피노자에 대한 진술로 바뀌었죠. 자기보존을 위한 각자의 욕망은 신이 지닌 본성을 나타낸다. 자, 천천히 생각해보자. 자, 이런 모든 각각의 것들, 유일한 실체인 신, 즉 자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연의 사물들과 인간, 다 양태죠. 따라서 자기 보존을 위한 그런 각 양태들의 각자의 욕망이 있어. 이것은 신이 가지고 있는 어때? 본성을 나타낸다. 맞지 얘들아? 3번 지금 제시문에서 어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제시문에 있는 그 진술을 고스란히 다시 변형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3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자기 보존은 동물과 달리 인간의 경우는 자유로운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봐. 일단 기본적으로 동물이든 인간이든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똑같이 신의 양태야. 신의 양태로서 자기 보존의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 자, 따라서 일단은 동물과 인간은 모두가 다 어때? 자기 보존을 자유로운 선택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속성으로 다 부여받았다라고 스피노자는 보고 있죠. 생각해봐. 자유로운 선택일 수 있다면 나 자유로운 선택이니까 선택할래 혹은 선택 안 할래 이걸 고를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자기 보존이 인간에게 자유로운 선택이라면 어떤 인간은 나 자기 보존 안 할래 이걸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어때? 그렇지. 그 어떤 사물도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사물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모든 양태를 얘기하는 거야. 즉 인간과 모든 자연의 사물들은 자신을 스스로 파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양태는 자기 보존의 욕구를 다 부여받기 때문이죠. 아하.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부여받는 것이구나. 여러분 스피노자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잖아. 심지어는 신조차도. 그렇지. 인간과 신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4번은 아니다. 이렇게 풀 수 있었습니다. 5번 볼게요. 자기 보존에 성공한 사례는 신의 의도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다. 얘들아 잘 봐봐.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이건 성립 가능한 문장이에요. 왜? 자기 보존에 성공한 사례는 어떤 신의 뜻, 이거 다 신의 명령이잖아. 그런 신의 뜻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5번은 맞아요. 가백에 있어서. 하지만 스피노자 맞을까 얘들아? 자, 스피노자는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니까 신의 의도적인 계획이라고 한 표현이 나와 있어. 생각해봐.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신은 무엇이지? 자연 그 자체야.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나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자, 신이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의지와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건 그리스도교의 신 개념이고요.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 자연 그 자체야.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필연적인 인과성에 의해서 운행되는 그 자연 자체가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신이기 때문에 스피노자의 신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어때? 의지가 없다는 거지. 뭔가 의지를 가지고 계획한다. 이것은 스피노자의 신 개념과 맞지 않는 그러한 진술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신의 의도적인 계획이라고 한 표현 스피노자에게선 성립할 수 없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피노자는 신조차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신이 바로 그 필연적인 자연법칙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이라고 할지라도 필연적인 자연법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는 없는 거야. 자, 신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신이 뭔가 어떤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스피노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든 여러분들이 스피노자의 신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5번은 스피노자에게선 이런 표현 쓸 수 없네 라고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한국 유교 사상가 갑과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갑입니다.
기가 아니면 바랄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바라게 할 까닭이 없다. 한마디로 기만 바란다. 기는 바라는 것이고 이는 바라는 까닭이다. 너무 대표적인 이의 주장이 되겠죠. 4단과 7정 모두 다 기가 바라고 이가 기를 탄 것으로서 기는 바랄 수 있지만 운동성이 있지만 이는 운동성이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4단은 이가 바람에 기가 따르는 것이고 7정은 기가 바람에 이가 기를 타는 것이다. 이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기도 움직임을 가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도 바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황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한번 살펴볼게요. 7정 가운데 선한 감정을 키우면 사덕으로 자라난다. 얘들아, 일단 갑은 이잖아. 그러니까 7정 가운데 선한 감정이 이걸 바로 뭐라고 불렀지? 그렇지. 이걸 이는 4단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얘들아, 4단을 키우면 사덕으로 자라나는 걸까? 생각해봐. 만약에 이 문장이 맞다면 어때? 4단을 안 키우면 사덕이 없다는 거잖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인 이와 이황은요, 사덕이라고 하는 건 어때? 응에 태어날 때부터 천리로서의 본성으로 우리 안에 이미 다 부여받아지는, 갖추어져 있는 것이잖아. 따라서 4단을 키워야지 사덕으로 자라난다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천리로서의 본성인 인의 예지의 사덕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성리학자인 이황과 이이는 바라봅니다. 니은 볼게요. 4단은 순선하고 4단은 순선한 죄송해요. 4단은 순선한 성이고 7정은 선하게 함께 있는 정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니은 같은 이런 함정에 걸리지 않기로 여러 번 연습했잖아. 그치? 4단과 7정 모두가 다 두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다 정이었기 때문에 4단은 순선한 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4단은 순선한 정이고 7정은 선하게 함께 있는 정이다. 이게 맞는 진술이 되겠죠. 자, 디귿 볼게요. 이는 기를 주재하고 명령할 뿐 기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렇죠. 자, 이황은요, 기본적으로 어때? 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이황 모두가 다 이가 주제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자, 이는 기를 주재하고, 따라서 주재한다는 건 명령한다는 거지. 이렇게 명령할 뿐 기에 구속받지 않는다. 특별히 이황은 이라고 하는 건 장수와 같고 기는 졸병과 같다. 그러니까 이가 기에 대해서 명령할 뿐 이가 기에 대해서 명령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잖아요. 자, 디귿은 이황의 입장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이와 기는 서로 분리할 수 없고 이기불상, 리, 섞일 수도 없다. 이기불상, 잡. 둘 다 당연히 성리학의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두 사상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보기 위해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도덕적인 구별.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덕인지 무엇이 악덕인지 이런 도덕적인 구별은 사회 이익을 촉진 혹은 저하시키는 자질 및 성격의 경향으로부터 발생한다. 자, 관찰자인 우리가 이 자질 및 성격을 시인 또는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회 이익에 대한 우리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그렇지, 공감으로부터 타인이 속한 사회 이익에 대해서 확장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사람은 그렇지 공감을 자연적 성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그런 이익에 대해서 승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덕, 도덕적인 선이다. 누가 될까? 그렇지, 흉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공감은 타인의 유덕한 품성에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원리이다.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일단 휴은요, 우리에게 공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런 유덕한 품성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감정, 즉 쾌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특별히 휴은요, 다른 사람의 유덕한 품성이나 혹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억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이런 원리를 휴문 공감의 원리다라고 불렀습니다. 니은 볼게요. 자, 이성은 목적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발견하는 역할을 한다.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성도 역할을 하잖아. 감정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거라면 이성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휴미 생각할 때 이성의 보조적인 역할은 어떤 것이 있었지? 그렇지,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방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고요. 또 뭐 추론의 역할도 하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를 변별해 주기도 하죠. 얘들아,
어떤 도덕적인 일을 하는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 준다는 건 어때? 가장 좋은 최적의 수단을 발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어떤 일을 하는 방법, 어떤 일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건 이성이 그 목적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발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도덕은 어떤 행위나 사물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속성이다. 얘들아, 흉이요, 이 도덕에 대해서 어떤 행위나 그 사물 자체에 내재하는 속성이라고 바라보지 않았지. 자, 어떤 행위나 사물에 내재하는 속성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흉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디귿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이성은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좋아. 행위의 동기는 오직 감정입니다. 도덕적 선악을 구별하는 원천 아니지. 도덕적 선악을 구별하는 원천도 역시 감정이었고요. 이성은 도덕적 선악이 아니라 참이냐 거짓이냐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 이런 진위를 변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 유교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라고 편지가 시작하네요. 자, 아들아, 네가 지난번 편지에서 질문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답하고자 한다. 자, 인간의 본성은 마음의 기호란다. 성기호설. 그렇죠. 일단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소가 거름을 좋아하는 것과 같으며 연꽃과 수초가 물을 좋아하는 것과 같단다. 원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이니 즉 기호인데 어떤 기호? 맞아. 이런 기호를 우리가 영지의 기호라고 부르죠. 영지의 기호이니 이 본성을 잘 따르게 되면 즉 그 영지의 기호를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면 인내에 머무를 수 있고 의를 따를 수 있어서 인의가 이루어지게 된단다. 즉 인의예지는 사람이 응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부여받는 천리로서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단을 확충하고 사단을 실현하고 또 이런 영지의 기호에 따라서 살아가면 얻어지는 획득되는 형성되는 후천적인 인간의 덕이다 라고 정약용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정약용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영지의 기호를 발휘해서 자주집권을 형성해야 한다. 왜 틀렸어? 그래 얘들아, 자주집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었잖아. 타고나는 거였잖아. 정약용에 있어서 타고나는 거 3가지 우리 누누이 열심히 공부했었죠. 첫 번째는 본성으로서의 기호, 두 번째는 그렇죠 자주집권, 세 번째는 사단. 따라서 영지의 기호와 자주집권 둘 다 타고나는 것으로서 자주집권은 형성이라고 하는 말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2번 볼게요. 수양의 궁극적인 목표인 형부의 기호를 완성해야 한다? 아니지. 형부의 기호는요, 인간과 동물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육체의 기호잖아. 따라서 그것이 수양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형부의 기호에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선을 행하기 어렵고 악을 행하기 쉽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3번입니다. 본성은 하늘의 이치로 인간 모두가 갖춘 인의예지이다? 얘들아, 본성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이치야. 본성이 하늘의 이치야. 이걸 3글자로 뭐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지? 성즉리네. 그리고 그 본성이 바로 인의예지의 사덕이야. 얘들아, 3번은 오히려 정약용이 비판했었던 성리학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타인을 치근히 여기는 마음. 얘들아, 타인을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4글자로 뭐라고 부르지? 그렇죠. 측은지심이라고 불러. 측은지심은 결국 뭐지? 옳지, 사단이 되겠네. 자, 이러한 사단은 즉 인의예지 이런 덕을 무엇하기 위한, 형성하기 위한 시작이다. 사단은 사덕을 형성하는 첫 출발점이다. 아하, 바로 정약용의 그 유명한 단시설이 4번에 잘 소개가 됐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덕은 사단의 확충으로 완성된다. 얘들아, 잘 봐봐. 여기 보니까 인의예지의 사덕이 사단을 확충할 때 형성된다. 이건 정약용 입장이지. 그런데 그 사덕을 인간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았다라고 보는 입장, 정약용의 입장 아니죠. 5번 정약용이 긍정할 법한 진술로 볼 수 없습니다. 16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의무에
모든 명령이 이것들의 원리인 바로 그 정언 명령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의무 개념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시할 수 있다. 결과들이 일어날 때 이것들이 따르는 법칙의 보편성은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래적으로 자연이라 불리우는 것을 구성하므로 정언 명령은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서 마치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 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 가만히 보니까 누구다? 이 사상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 그렇지, 칸트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가만히 한번 보자. 칸트 입장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사실 칸트에 관한 문항들이 어렵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친구들 조금 긴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1번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언 명령은 여러 가지 정식들로 표현될 수 없다. 자, 일단 이 정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낯설다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근데 정식 한자까지 지금 우리한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정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정한 방식, 일정한 격식, 일정한 공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일정하게 똑 떨어지게 제한된 그런 일정한 형식과 격식을 갖춘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런데 정언 명령은 여러 가지 이런 일정한 형식을 가진 그러한 말, 일정한 형식을 가진 그런 법칙과 같은 그런 말들로 표현될 수 없다. 이거 맞을까? 여기 지금 분명히 나왔잖아. 블라블라 하기 때문에 정언 명령은 너의 의지에,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블라블라블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 라고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잖아. 이런 게 바로 정식이야. 일정한 형식을 가진 그런 말, 그런 법칙과 같은 그런 말로도 표현될 수 있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정언 명령의 정식 어떤 게 있어? 그렇지, 보편주의 정식. 너의 행위의 경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이런 것들. 인격주의 정식.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결코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뭐 이런 식의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런 똑똑 떨어지는 그런 형식을 갖춘 말들과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잖아. 이걸 우리가 정식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됐구나. 그러니까 1번 같은 게 조금 어렵다,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도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내용을 떠올려 본다면 이거 잘못된 진술이야 라고 하는 건 찾아낼 수 있습니다. 2번 볼게요. 정언 명령에 보편화 검증을 통과해야 준칙은 도덕법칙이 된다. 얘들아 잘 생각해봐. 준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 원칙이거든요. 그것 자체로는 우리가 도덕법칙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그런 준칙이 정언 명령의 보편화 검증을 통과했어. 자, 준칙 중에서 보편화 가능한가? 라고 하는 그러한 보편화 검증을 통과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도덕법칙이 되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지? 육모나 구모 또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통해서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었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볼게요. 정언 명령 형식의 도덕 법칙은 자연의 모든 사물에 적용된다. 얘들아 우리 아까 인격주의, 보편주의 뭐 이런 거 다 공부했잖아. 이런 이야기들 나눴잖아. 이런 정언 명령 형식의 도덕 법칙이 모든 사물에 다 적용되는 걸까? 아니지. 왜 틀렸어? 그렇지. 정언 명령 형식의 도덕 법칙은 인간의 도덕 생활에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자연의 모든 사물에 적용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언 명령은 옳은 행위만 명령하고 가언 명령은 그른 행위만 명령할까? 아니죠. 정언 명령이 옳은 행위만 명령하는 건 맞지만 조건이 있는 가언 명령이라고 해서 항상 다 그른 행위만 명령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5번입니다. 정언 명령은 하지 말 것만 명령할 뿐 해야 할 것을 명령하지 않는다? 아니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고요. 해야 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을 주장한 동양불교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동양불교라고 지금 발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생겨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대요. 불교에서 조건 하면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으로 만물이 발생하고 소멸한다라고 한 연기가 떠올라야 되겠죠? 하지만 자성은 여러 생성 조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성은 없다. 무자성이 나왔네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 공을 설명하고 있어. 얘들아, 공은요, 그렇지. 인도의 그 대승불교에서 주로 논의가 됐던 핵심 개념이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떠올라야 돼. 중관인지 유식인지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단 공을 이야기하면서 연기설을 얘기하고 있고 무자성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사물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은 것이 없으니 모든 사물이 공이 아닌 것이 없다. 마찬가지죠. 지금 공을 이야기하면서 연기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물이 공하지 않다면 생멸은 존재하지 않고 사성제의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든 것이 공하다, 일체, 개, 공까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모든 것은 공하고
무자성하다까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무슨 사상이야? 그렇지. 중간 사상인 거 나와야지 얘들아. 만약에 이게 유식 사상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덧붙여져야 돼? 그렇지. 오직 의식은, 오직 식은 존재한다. 오직 다 식의 작용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지 유식 사상이죠. 여기까지만 봤을 땐 중간 사상이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용수의 입장으로 옳은 것, 중간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만물의 자성은 인연의 법칙에 따라 영원히 존재한다. 얘들아, 여기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자성은 없다, 무자성이다. 우리 계속 공부한 내용이잖아. 따라서 만물의 자성은 인연 법칙에 따라 영원히 존재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사물에 대한 참된 인식을 통해서 자성을 완성해야 돼? 무자성이야 얘들아. 자성은 없는 거야. 자성을 완성해야 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상호 의존적이지만 각 사물은 불변하는 실체이다. 우리 불교 공부하면서 진짜 누누이 얘기했지? 불교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 불변의 실체는 없다. 정말 중요한 모든 불교 사상가들의 기본이었잖아. 따라서 불변하는 실체이다. 성립할 수 없는 표현이 되겠네요. 만물에 있음이 아니라 없음에 집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있는 것엔 집착하면 안 되는데 없는 것에 집착해야 돼? 당연히 아니지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교는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보니까 일단 틀렸고요. 중간 사상은 뭐야? 그렇지, 극단적인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있음이나 없음이라고 하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공에 대해서 논하는 거잖아. 공이라고 하는 건 있다라고 하는 극단도 아니고 없다라고 하는 극단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물의 실상을 중도의 관점에서 바르게 볼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걸 중간 사상이라고 공부했었죠. 있음과 없음, 양극단 모두에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중간 사상은 이야기합니다. 자, 만물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즉 연기에 의해서 생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이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다 공하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고대 서양 사상과 갑과 을의 입장을요, 이렇게 나그림과 같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갑이 누군지 살펴볼게요. 덕이 이롭다면 덕은 알미어야 한다. 덕은 지식이다. 바로 나왔네. 덕은 지식이다 나오면 누구야? 그렇지, 소크라테스가 되겠죠. 선생님이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소크라테스가 문제에 나오면 꼭 6글자를 써놓고 풀라 그랬잖아. 옳지, 지, 덕, 복, 합일서를 꼭 써놓고 풀어야 되겠죠? 영혼에 관한 모든 것은 그 자체로는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지만 알미 더해지거나 무지가 더해져서 이롭게 되거나 해롭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덕은 지식이다 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합니다. 을 볼게요. 자제력이 없는 사람. 야,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 나왔어. 우리 자제력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법한 고대 서양 사상가?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 떠올라야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 의지가 약한 사람을 자제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도 표현하잖아.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좋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유덕한 사람도 부덕한 사람도 아니다. 자, 이 문장도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이지. 좋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알고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는 덕이 있는 사람도 덕이 없는 사람도 아니래요. 그리고 유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 유덕한 사람만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렇게 좋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이 하나만 가지고는 어때? 그렇지, 자제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실천 의지가 그렇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유덕한 사람도 부덕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조합으로 벤 다이어그램 문항이 출제가 됐네요. 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비겁한 행위란 항상 용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다. 자, 여기 가만히 보니까 비겁한 행위가 나와 있어. 자, 비겁한 행위는 어때? 그렇지, 덕이 아닌 거야. 악덕인 거야. 자, 이런 악덕은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 한마디로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항상 무엇 때문이야? 무지 때문이다. 이거 누구의 주장이지? 그렇지, 소크라테스의 주장이잖아.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제대로 선이 무엇인지 알면 그 선을 반드시 행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악행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100% 몰랐기 때문이다. 무지 때문이다. 항상 100%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항상 100% 무지에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얘들아? 아니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요, 때로는 무지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무지가 아니야. 알고 있어. 용기에 대해서 알미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어서, 그렇지, 실천 의지가 없어서, 즉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항상 무지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다라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그렇지, 소크라테스 만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겠죠. 니은 볼게요. 조음에 대한 알을 가진 자들 모두가 지혜의 덕을 갖춘 자들이다. 자,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알미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야? 덕이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행복해지는 거야. 자, 따라서 알을 갖췄다라고 하는 건 덕을 갖췄다는 거야. 안다라고 하는 건 덕을 갖췄다는 거죠. 자, 조음에 대해서 알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이다. 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 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떨까? 자, 분명히 출제진들은 지금 우리한테 어떤 제시문을 줬어?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조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유덕한 사람도 부덕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자제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조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서는 유덕한지 부덕한지 판단 내릴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조음에 대한 알을 가진 자들은 모두가 다 지혜의 덕을 갖춘 자들이다. 방금 뭐라고 했어? 그렇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서는 지혜의 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 제시문에서 다 줬죠. 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따라서 역시 그렇죠. 소크라테스 만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나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한 행위는 자발적인 행위이다. 얘들아, 일단 천천히 생각해봐.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무엇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게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불가능해. 애초에 띵띵 불가능한 거야. 우리 배웠잖아.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지행합일설이야. 무엇이 선인지 진정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 어때?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악행을 저지를 수 없다라고 소크라테스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나쁜 걸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것을 자발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 없네요. 공통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원하는 자는 자기 영혼의 상태 개선에 힘써야 한다. 자, 행복을 원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 개선에 힘써야 한다. 얘들아, 당연히 소크라테스 인정하겠죠. 소크라테스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어떤 가장 중요한 과업은 무엇이었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최상으로 돌보는 것이었잖아. 자신의 영혼을 수련하고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보고 가꾸는 것이었잖아요. 아, 그렇게 자기 영혼의 상태 개선에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야? 그렇지,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자, 따라서 소크라테스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진술이 되고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떨까? 당연히 맞지. 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야?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덕에 따른 그런 영혼의 상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자신의 영혼의 상태 개선에 힘쓸 때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물론 바라볼 거예요. 따라서 이건 공통입장 B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진술이 되겠네요. 19번의 답은요, 그렇죠,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근대 한국 사상가들이다 라고 지금 발문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갑의 입장에 비해서 을의 입장에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골라볼게요. 기역, 갑입니다. 강화가 이루어지면, 즉 서양과 친해지고 나면 사악한 학문이 교역 속에 섞여 들어올 것입니다. 장차 집집마다 사학을 하고 사람마다 이렇게 사악한 학문을 하게 되면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신하가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 짐승처럼 될 것입니다. 강하게 지금 서양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어. 정신과 물질, 문물 모두 지금 반대하면서 성리학적인 질서를 지켜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위정척사 사상이 되겠네요. 자, 최익현의 상소문의 일부입니다. 읽어볼게요. 하늘님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인의예지의 도를 실천하기 어렵대요. 자,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해. 그렇지, 수심정기가 나와 있고요. 인의예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늘님의 마음을 지키는 법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며 타인에게 온화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렇죠, 동학이 되겠습니다. 그 위정척사와 동학 중에서
문제는 지금 그렇지 을의 입장이 갖는, 즉 동학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게요. 만민이 평등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정도는 당연히 동학이 위정척사 사상보다 더 강하죠. 후천개벽이 도래할 것임을 강조하는 사상 역시 동학이 위정척사보다 더 강하겠죠. 하지만 성리학적인 질서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는 위정척사 사상이 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동학은 상대적으로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X가 이렇게 더 높다는 건 그렇지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Y가 높다는 건 뒤로 빠져야 된다는 거죠. 얘들아, G가 낮다는 건 위아래 중에서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다. 얘들아, 오른쪽으로 가야 하니까 왼쪽에 치우친 기역과 니은은 탈락이 될 거고요. 뒤로 빠져야 되니까 앞으로 나온 미음은 탈락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래에 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죠. 답은 리을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 문항까지 모두 다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 이 해설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물론 올해 수능을 치렀던 수험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 수능을 또 대비할 그런 친구들이 또 많이 선생님과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올해 수능은요, 우리가 기본 개념을 좀 탄탄하게 공부하고 사상가들의 문항을 해석하는 그런 훈련을 충분히 한 친구들이라면 그렇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대거 포진해 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윤사를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정리하면서 풀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올해 수능을 치렀던 이런 수험생들은요, 정말로 큰 시험 치르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지금까지 윤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쌓았던 그런 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정말로 큰 빛이 될 거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이 자리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오늘도 뜨겁게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